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배당이라든지 이자, 연금 상품 이쪽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자, 건강보험료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도 매달 수십만 원씩 나오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의도 있었고, 또 요즘은 또 인식이 많이 확대되어서 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이제 50% 내는 부분이죠. 근데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를 오롯이 100%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비해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3년간은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그대로 낼 수 있다는 것은 직장에서 내가 50%를 냈기 때문에 그 50%에 해당되는 금액, 그 다음에 동시에 피부양자까지도 그 전에 직장에서 피부양자로 됐던 것을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이미 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 3년간 그렇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직장 가입자에 있었던 그 50%와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로 됐을 때 지역 보험료를 이제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더 적은 쪽으로 일단 1차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게 이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다 그러면은 뭐 갈등 없이 그냥 이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또 얹혀있기 위한 그럼 소득 재산의 구체적인 커트라인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이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피부양자로 자식 앞으로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피부양자에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이제 굉장히 큰데, 다시 말해서 내가 피부양자로 계속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법에는 그 소득에 따라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표에서 보시면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재산 과표가 5.4억이 초과를 하게 되면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4억 이상 과표입니다. 재산세 과표가 5.4억 이상이 되고 별도로 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록 소득이 이제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부양자에서 이제 유지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알게 모르게 또 배우자가 이 소득이 또 많은 경우도 있어요. 남편은 모르지만. 근데 이 배우자가 만약에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2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 모든 소득을 이렇게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간 받는 국민연금이 뭐 한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 같으면은 1,000만 원만 소득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피부양자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할 때는 국민연금 100%를 이제 같이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국민연금 계산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피부양자에서는 탈락을 하는 이런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또 피부양자 자격도 즉시 박탈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2천만 원,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이제 탈락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금융소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애매하게 아주 묘한 부분인데, 이자 배당 소득이 이제 금융소득인데, 1,000만 원 이하이면은 이것은 이제 소득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은 전액 소득의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그 소득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물론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관리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되고 나서 그 다음 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해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주식 ETF로 투자로 얻은 수익도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피부양자 탈락 원인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 이자 배당 소득이 전부 다 이제 피부양자 그 자격 판단 기준 2천만 원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 주식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보다는 이제 배당 소득이 있죠. 배당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매를 하는 경우에 이제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ETF 같은 해외 ETF와 이제 국내 ETF가 조금 다른데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배당 소득세로 들어가지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의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양도 차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2천만 원 기준에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역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양도 차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배당 소득세로 이제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ETF인데 해외에 투자하면 이제 양도 차익이 되고 한국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게 다른 걸까요? 오묘한 어떤 뭐 철학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해 그럼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을 줄이는 또 팁 같은 거 있을까요? IS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5년간 1억까지 이제 가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민형으로 가입해서 운용 이익의 한 4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되고, 일반형은 이제 2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3년간 이것은 이제 의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운용 이익에 대해서 세금은 만기 시점까지 이제 이연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ISA의 이자 배당 이익은 분리과세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이제 제외되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는 이 ISA 그 운용 이익도 전부 다 이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전략은 3년 만기된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을 하고, IRP로 이전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이제 사적연금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는 빠지게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부모 자식까지 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국세청으로부터 증여 의심받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 공제는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거 잘 아실 것이고, 성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차용을 해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차용증을 적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은 이제 공증을 받아 놓으면 더 좋고요. 다만 이자는 우리가 이제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연 4.6% 정도로 이제 이자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차용증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는 뭐 자식이 될 것이고 채권자는 부모가 될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이자를 이렇게 이제 지불하는 이런 절차도 보여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이, 그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연 1,000만 원까지는 그 국세청에서 안 부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금액을 언뜻 계산해 보면은 2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4.6%로 하지 않더라도 0%로 이렇게 하고 그 2억 1,700만 원을 정려를 차용을 해준다. 그러더라도 별도로 국세청에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자는 이제 4.6%를 줘야 하는 건데 매월 주는 게 좀 번거로우면 분기별로 합산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연 단위로 합산해서 좀 드린다거나 그건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4.6%를 정상적으로 자식이 부모님한테 드린다 그러면은 통장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원천 징수 부분을 별도로 자녀분께서 또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그러면 전세 자금이나 축의금 어디까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일까요? 지금 이제 새로 작년부터 생긴 것이 이제 혼인과 출산인 경우에 이제 정여재산 공제가 이제 1억이 있죠. 예, 이것은 사실은 평생 1회에 이제 하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일반 정년에 이제 5천만 원 공제가 있죠. 그래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양가가 모두 다 이제 든든한 집안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쪽 집안에서 1억 5천만 원 정여받을 수 있고 또 한쪽 집안에서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까지 이제 정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세법 규정에 있고 좀 합법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중요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국세청에서 규칙으로 나와 있는 정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잠깐 표를 하나 보시면은요. 그 상속세 및 정여세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 출처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죠. 자금 출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의 나이인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주택을 10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금 출처를 8억 5천 정도는 자금 출처를 여러 가지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1.5억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반드시 제공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게 이제 정여 추정 배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택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국세청에서 봐주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이나 이런 부분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하고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축의금을 이제 받게 되죠. 그죠? 그 축의금 중에서 결혼 당사자가 직접 받는 축의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혼주가 받아서 축의금을 모아서 만약에 결혼한 자녀한테 준다. 이것은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정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애들이 아직까지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할 때쯤 되어서 축의금 계좌를 자식 명의로 이렇게 이제 통일해야겠죠. 예, 그럴 생각입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예. 부부가 서로에게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주식 요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해외 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거 실제 유효한 건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해외 주식을 개인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큰 관심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에 대해 가지고 정여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아까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 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2%를 이제 양도 소득세로 부과를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250만 원의 그 양도 차익이 생겼다. 매매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250만 원 공제하고 1억에 대해서 22%니까 2200만 원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아깝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내가 지금 평가이익이 생긴 이런 주식을, 해외 주식을 배우자한테 그 증여를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증여되는 시점에서 취득 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제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주의할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25년부터 해외 주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년 뒤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새로 생겼고요. 둘째는 배우자 간에 단기간에 주식을 이렇게 이제 상호 정리한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부인한테 6억을 정리해 줄 수 있고 동시에 부인도 남편한테 6억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현재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규정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서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국세청에서는 그 상호 교환으로 이렇게 막 교환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한테 서로 이제 정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공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막 교환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막 교환하면 국세청에서 정려로 본다는 거죠. 아니, 서로 간에 6억씩은 증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게 6억 그게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그 막교환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그 내부자 간의 어떤 이렇게 거래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하고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증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심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그럼 배우자와 자녀 공제 한도를 좀 최대한 하려고 하는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법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1.5대 1로 이제 법정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배우자가 1.5죠. 예. 근데 이제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분할 협의서라든지 그다음에 배우자가 실제로 이것을 수령한다는 거는 증빙 자료만 갖추면은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이제 상속을 할 수가 있고 배우자한테는 최하 5억, 최대 30억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배우자한테는 금융자산 위주로 상속을 하고 부동산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속세는 그 연대납세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속인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개중에 한 명만 이렇게 한 명이 한꺼번에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한테 다시 말해서 뭐 저 같으면 어머님이 되겠죠. 아버님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머님이 되실 것인데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 이것으로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게 되면은 나머지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세 부담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님께서 어차피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세금 줄이려면 상속 개시 전후 6개월간 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주택의 상속받았을 때 그 주택 가액을 어떻게 이제 산정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서 만약에 이것을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공시가격이라든지 감정가액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은 매각했는 가격으로 그대로 이것을 양도가액으로 이렇게 보고 취득 가액도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제로가 되는 아주 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먼저 보통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기존 주택은 이제 오래 보유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죠. 이때 이제 상속주택 특례라는 것이 있어서 2년 이상 보유했는 주식과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할 것이냐 두 가지 한번 비교해보고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주제가 이제 노후 준비인데 노후 준비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흐름이라고 하시던데 은퇴자분들이 당장 좀 실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재편 방법은 좀 뭐가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보다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고정생활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정생활비에 맞추어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개인연금 수령 시기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택 자산을 현금화하는 주택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을 다운사이징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투자 자산 중에서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고정적인 생활비가 확보되도록 배당이라든지 이자, 연금 상품 이쪽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급락하면은 엄청나게 이게 생활비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생활비 충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이자나 연금, 배당 이런 상품으로 통해서 생활비하고 이렇게 고정적인 지출 금액하고 연결시키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연금 설계할 때 가장 흔히 빠지는 좀 실수는 뭐가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빨리 받으면은 뭐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뭐 빨리 받은 단기로 뭐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최소한 세금을 생각을 했을 때는 10년간 이상은 이제 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금 세율은 이제 다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이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과, 그 다음에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그 다음에 실제로 회사에서 DC나 DB형으로 넣는 금액, 여기에 따라서 각각 퇴직금의 각각 세율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생각을 해보실 것 같고,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왜 투자를 해야 하고, 또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특히나 사실 노후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투자가 남들보다 좀 불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잘못해서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을 날리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투자 부분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노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나이가 조금 이제 젊은 그런 세대 같으면은 뭐 충분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해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리스크 테이킹 전략도 이제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금융 쪽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손실 한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로스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 손실이 발생하면은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모두 다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남겨두시라는 거죠. 이 현금도 포트폴리오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구성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때가 지금이 이제 적정하게 들어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도 반드시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후와 준비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김작가TV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낸 것은 네, 노후 리스크 돈의 최후 통첩.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로 이제 먼저 시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이미
퇴직한 세대뿐만이 아니고 노후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 20대부터 60대에 모두 유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무가 되면은 사고가 멈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의무에 익숙해지면 이것은 바로 무지로 연결되고 이 무지가 결국은 내 돈을 가져간다는 이런 논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식은 힘이지만 무지는 비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노후 준비, 한국인들이 노후 준비 관련해서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나는 노후에 그렇죠. 아직까지 나에게 닥친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끊임없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항상 그 투자라든지 어떤 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노후 준비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박사님의 노후 리스크 돈의 태우 통째 이 책을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조은구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